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콕에 나와 있습니다. 방콕에 원 방콕이라고 부르는 대형 쇼핑몰 앞에 있는데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IFC 빌딩이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방콕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밤에 그 태국의 여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왕의 어머니가 그 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심 곳곳에 이제 여왕을 추모하는 그런 게시물들이나 사인들이 많이 있고, 태국 국기들이 다 조기로 개양이 되어 있어요. 태국 다니면서 본 게 좀 인상 깊은 게, 태국 국기가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큰 국기들이 뭐 건물 곳곳에 걸려 있고, 뭐 조형물에도 있고 한데, 그런 그 국기들이 다 지금 조기 개양되어 있어요. 태국의 곳곳에 다 이렇게 국기가 있는 거 보면 태국인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그러니까 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 태국이 강해서라기보다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태국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식민 지배를 혹독하게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빈곤 국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태국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또 사회 곳곳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런 사회로 보여집니다. 태국의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콕의 물가는 서울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뭐 전자기계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높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사가 직접 있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태국은 전량 수입입니다. 태국의 경제는 20% 이상, 전체 GDP의 20% 이상이 관광인데, 다시 말하면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기본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자동차도 엄청 비싸고, 핸드폰도 엄청 비싸고, 음식 말고는 사실 싼 게 없어요. 이번에 서거한 여왕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이번 서거 소식을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여왕이 존경을 받나 사랑을 받나 하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태국 국민들은 왕실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 여왕이 그 빈곤한 북부 지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꿀이나 또는 그 실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관광 외에 태국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들을 많이 육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방콕 같은 대도시보다도 지방에서, 북부 치앙마이나 이런 지역에서 더 많이 지지를 했었고, 이번 그 서거로 인해서 많이 좀 실망하고 안타까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왕실에서는 공식적으로 장례, 국장을 진행을 하고, 그 국장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태국 국민들에게, 방콕 시민들에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태국을 방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왕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최대한 차분한 옷을 입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여기도 가짜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만 입으라고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기를, 검은색이나 흰색을 입어주면 왕실에 대한 존경의 표시, 존중의 표시로 알고 감사하겠다만, 이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으니 최대한 국장인 걸 감안해서 차분한 톤으로 옷을 입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태국은 큰 건물마다 저렇게 코끼리상이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향을 붙이고 가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저 코끼리가 향을 지키는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이고요. 여전히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곳이죠. 제가 원래 그 원 방콕을 방문할 계획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제가 있는 숙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여기를 마침 방문하게 된 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고종우 목사를 만났습니다. 고종우 목사를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원 방콕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 방콕은 가장 멋지고 화려하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교회는
걸어서 5분 안 걸리거든요. 걸어서 5분 안 걸리는데 제가 차마 외관을 찍고 안에 복도나 계단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옛날 홍콩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엄청 작고 좁고 어둡고 허름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허름한 곳 옆에 이렇게 화려한 데가 있을 수 있을까? 반대로 이렇게 화려하고 새로운 건물 옆에 이렇게 위험하고 허름한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태국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것은 가장 부유한 레벨의 태국 사람들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거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방콕과 서울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결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태국의 삶이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방콕이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할 뻔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아침 호텔 조식이 500바트예요. 5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데 제가 원래 1000바트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조식이 500바트니까 아니 그러면은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방콕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께 헌금을 하려면은 좀 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3000바트를 인출을 해서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3000바트를 헌금하겠다고 했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3000바트면 태국 현지 사역자의 한 달 봉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500바트 주고 아침 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태국 목회자는 아침 식사 6번 할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많이 안 보여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현대기아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현대기아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하고 봤더니 세금이 엄청 묻고 차값이 엄청 비싸서 카니발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오래된 옛날 중고차 30만 킬로 이상 탄 그런 차들을 타거나 아니면 진짜 부자들은 훨씬 더 비싼 차들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3000바트는 오늘 제가 방문한 교회에 키보드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목적 헌금으로 하고 왔습니다.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좋았다 싶었던 게 여기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특순만 8팀이 나왔어요. 찬양도 엄청 길게 했고요. 심지어 잘합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악보를 보지 않고 한대요. 그리고 대부분 듣고 한답니다. 음악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교회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교회는 방콕 은혜 교회입니다. 고종우 목사님이 속해 있는 선교회, 은혜 선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모두 앞에 지역 이름, 가운데는 은혜, 그 다음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고종우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교회는 6개 교회고요. 그 중에 가장 방콕 시내에서 가까운 교회가 오늘 제가 방문한 방콕 은혜 교회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한 칸, 진짜 한 칸짜리 공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되게 좀 당황했고 되게 자유롭습니다. 고종우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먼저는 이단의 공격이 이곳에 대단히 거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신학이 발달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방콕에 있는 이 미얀마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침투해 왔을 때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분별하려는 의지나 위기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얀마 국내 상황이 대단히 열악해서 지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유에서라도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엄청 많이 넘어오는데 사역자들이 엄청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오는 이주노동자가 7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사역자들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얀마에서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종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또 사역하는 걸 보면서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또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쩌면 생소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역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방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많고
그리고 태국으로 들어오는 미얀마인을 비롯한 다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태국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태국에 있는 사역자들 수가 거의 없고, 그리고 소수 있는 태국의 그리스도인 사역자들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만큼 높은 수준의 목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와서 방콕에 있는, 태국에 있는 이주자들,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 우리가 비록 직접 체감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종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설명도 여러 번 하셨지만 그때 이해했던 거랑 제가 직접 와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방콕에 와서 고종우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갔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종우 목사님이 처음 예배 이제 설교 시작하실 때 제 소개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IGM에서 왔고 이제 법으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여러분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놀라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신분, 법적 행정적인 신분이 대단히 불안한 사람들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지에서 이주를 많이 해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태국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집에, 자기 고향에 보내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고향에는 일자리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국에 이주해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태국어를 할 줄 몰라서 태국어로 뭔가를 지시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복잡한 지시가 필요 없는 단순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힘들고 어렵죠. 위험하죠. 결국은 태국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은 또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죠.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보낼 만한 충분한 돈이 되겠지만 그 기업은 충분히 탄탄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되고 대다수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못해서 불법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불법 노동자가 되면 노동 착취나 인신매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던 이 이주 노동자들도 자신의 비자 문제가 어서 해결이 돼서 좀 더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법적, 행정적, 제도적 보호를 받으면서 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